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다들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몇 가지쯤 단점도 지니고 살아갑니다. 완벽해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싶은 방법을 찾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책은 책방차차에서도 이미 소개한 바 있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김혜남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과 진솔한 인생 조언들이 담긴 책,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딸아이는 가끔 내가 어떻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지 얘기해달라고 조르곤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처음 만난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재수 안 했으면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없었겠네. 휴, 아빠 재수하길 잘했어. 그러고는 쪼르르 달려나가는 딸아이를 보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딸아이의 말처럼 단 한 번의 선택이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만일 내가 의대에 안 들어갔다면, 만일 남편이 재수를 안 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이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내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 만일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에도 해당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떠한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 발달의 추진력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흐름이나 규칙 속에 존재할 때는 인간의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된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불안지수가 높아지면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트렌드 또한 순식간에 바뀐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어느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이게 된다.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파는 게 맞을지, 이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지금 회사를 관두고 창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이직하는 게 맞을지,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등등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24시간 그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민 외에도 지금 당장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추진 일정이 꼬였는데 이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좋을지, 친구와 싸웠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지, 점심은 뭘 먹을지, 몸이 안 좋은데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지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좀 더 생각해보자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일까지 혹은 모레까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보고 결정하리라 마음먹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맞게 된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러한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것. 정보가 많을수록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정보 편향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정보 자체에 중독돼 더 많은 자료를 찾아 나서는 현상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확률이 높다. 정보에 질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자인 조나 레러는 탁월한 결정의 비밀에서 지나친 심사숙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판단 기준을 줄여보라고 권한다. 볼펜과 노트를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정보를 모아 꼼꼼히 비교 분석하는 게 정확도를 높이지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4가지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살 때 가격, 브랜드, 디자인, 색상, 연비, 승차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4가지만 고려해 선택할 경우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복잡한 결정일수록 판단 기준을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마라. 그럴수록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이니까. 2.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아니라 저걸 선택해야 했나? 라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면 다른 하나는 깨끗이 포기하는 게 맞다. 둘 다 가지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영국 런던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정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여전히 파리가 낫지 않을까? 아니, 바르셀로나가 낫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다가는 나중에 피곤해서 정작 런던 일정을 제대로 못 짤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다른 옵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선택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게 맞다. 법륜스님도 말하지 않았던가.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해야 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리고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결정을 자주 번복할 경우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타인의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보인다. 어느 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뉴키즈 온 더 블럭을 보게 되었는데 MC인 유재석이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지?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 길로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질문들을 통해 선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장밋빛 미래부터 꿈꾼다. 이를테면 주식을 사면 100만 원을 벌면 그걸로 뭘 하지? 라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주가가 1%라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창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면 그걸로 뭘 하면 좋을지부터 상상하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뜻대로 잘 안 되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주저앉아 버린다. 그런데 한 후배는 사람을 뽑을 때 그가 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를 원망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 능력은 뛰어나지만 왠지 호감이 안 가는 사람과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 누구를 뽑을지가 선명해진단다. 그는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았고 덕분에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미리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어떤 것을 견딜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절망하지 않으며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선택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 최악의 선택일지 짐작이 안 갈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 안에 분명 힌트가 있으니까 말이다.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 고백하건대 10대 시절 나는 나이를 먹는 것이 너무 싫었다. 20살이 된다는 것은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20살이 그토록 두려웠던 나는 지금 60도 한참 지난 나이가 되었다. 어렸을 때는 나이 든다는 것이 인생의 무덤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이 들매 감각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시절 바늘끝처럼 예민했던 감각과 방황 그리고 혼란을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은 무뎌서 둔해지고 느려진 감각이 나를 더 여유 있게 만드는 지금이 좋다. 하지만 종종 어른이라는 말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쪼르르 달려와서 뭘 물었다. 그런데 내가 글쎄 나도 모르겠는걸 하고 대답하니까 아이는 엄마는 어른이면서 그것도 몰라? 하며 휙 돌아서 가버렸다.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그 모든 걸 아니? 괜히 씩씩거리며 소리쳤지만 한편으로는 머쓱했다. 어른이라면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웬만큼 나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먹은 밥값을 하듯 나이값을 하라고 독촉한다. 동생과 싸우면 누나면 누나답게 나이값 좀 해라 하며 핀잔 듣기 일쑤고 어릴 적 하던 대로 장난을 좀 치려 하면 참 철없다 언제 나이값 할래? 라고 타박을 듣는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나이도 아니고 어른을 시켜달라고 조른 것도 아닌데 세월은 자기 멋대로 내 안에 들어와 놓고 이제 그 값을 치르라고 나를 옥죄다. 그뿐일까?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던 부모님은 내가 컸다는 이유로 이제 그만 나이값을 하라며 나의 등을 떠민다. 이때의 나이값이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기대치다. 그 기대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따라 나이값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이값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값은 나에게 지어진 책임과 의무의 양과 비례한다. 우리는 흔히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행동 방식이 자기 중심적인지 현실 중심적인지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쾌락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아이이고 현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어른이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현실의 이모저모를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애늙은이라 부른다. 반면 어른이 현실을 제쳐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들면 철이 덜 든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어른을 속물로 생각한다. 꿈도 낭만도 없고 오로지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재미없는 사람인 것이다. 어른은 어른대로 자신에게 짐지어진 나이값에 짓눌리고 당혹해한다. 현실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나이값 못한다고 욕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이면 또 속물이라고 비아냥댄다. 이처럼 어른의 나이값에 대한 기대치는 막중하다. 어른이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명제는 어른이 된 순간부터 하나의 짐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어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어른은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잘 벌어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결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들 사람들은 말한다. 또 어른은 성공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어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단지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른은 쉽게 동요하거나 흥분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이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은 너그럽게 허용되고 때로는 귀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른이 된 순간부터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수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사소한 일로 너무 좋아하거나 화내도 안 된다. 어른이면 자고로 진득해야 한다.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며 아무리 슬퍼도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있어 어른은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른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규제가 뒤따른다. 어릴 때 어른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게 아니다. 세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에 조건을 단다. 멋있게 남보란 듯이 살고 싶니?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런 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바라던 어른이 된 뒤에 다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른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짐을 지우는 것일까? 사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모든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으며 실수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매사에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빈틈이 있고 실수도 한다. 더구나 인간이기에 나이 들어도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른도 운다. 어른도 겁이 나고 무서울 때가 있다. 어른도 아이 같은 면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어른이란 이름에 덮어 씌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말 앞에서 멈칫거리게 된다. 차곡차곡 나이를 먹었을 뿐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직도 자신은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한심한 어른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이도 저도 못하게 된다. 여기 멋진 신세계가 있다.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표를 내세우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체격과 지능, 성격 등의 특성은 물론이고 직업과 취미, 적성도 인공적으로 이미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서 일하게 될 태아에게는 일찌감치 수면병과 발진 티푸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로켓 조종사가 될 태아에게는 회전력을 키워줌으로써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도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처럼 철저한 인공 조작을 거쳐 대량 생산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물질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받는다. 또 최첨단 과학 설비들의 도움으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며 성생활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육체적 고통이나 물리적 근심, 걱정,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고민이나 불안이 생기면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는 소마라는 알약을 먹으면 된다. 소마는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고 현실로 돌아올 때도 부작용이 없는 특효약이다. 이것은 올더스 헉슬리가 쓴 소설 멋진 신세계의 모습이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존이라는 남자는 신세계의 지도자인 총통 무스타파 몬드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원한다는 말인가. 긴 침묵 끝에 존은 대답한다. 네, 저는 그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공학의 혜택으로 모든 사람이 안정과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존은 굳이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한 것일까?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 그것에는 인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은 설사 불행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이다. 존은 결국 결정지어진 미래가 아닌 자신이 마음껏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불행해질 권리마저 껴안겠다고 한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만큼이나 인간에게 소중하다. 그 소중한 자유를 갖기 위해서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스스로 들고 가는 것이다. 아직 힘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사회가 그 짐을 들어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 짐을 내가 들어야 한다. 그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좋은 점도 참 많다. 부모가 내 짐을 들어줄 때는
좋든 싫든 부모가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 짐을 직접 드는 순간 나는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거나 시냇물에 발을 담글 수도 있다. 오솔길로 가도 되고 큰 길로 가도 된다. 가다가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조약돌을 주울 수도 있다. 물론 그러다 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 선택에 의한 것이기에 기꺼이 책임질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때론 깊은 물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댈 때도 있었고 때론 짐이 너무 무거워 온몸이 아플 때도 있었다. 누군가 내 짐을 대신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온 덕분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었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도 괜히 언제쯤 철들래 나이값 좀 해 어른답지 못하다는 말들에 짓눌려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남들과 비슷한 길을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35에는 40에는 꼭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것도 어쩌면 남들이 바라는 당신의 모습이지 진짜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게 많고 고려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어른의 삶. 그러나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어른이 있고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될 일이다. 멋진 신세계의 존처럼 불행마저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없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방법. 내 기억 창고 안에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아주 어릴 적 빛바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는 가슴 아픈 기억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분하고 억울했던 기억,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상처받았던 기억,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마치 내 몸 전체가 흉터투성이인 듯한 착각이 든다. 왜 우리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잘 기억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살면서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는데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면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보지 못한다.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그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겠지. 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 그리고 상처를 받은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란 말이야. 그러나 어쩌면 남들이 나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남에게 입힌 상처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때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자신을 추스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는 남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나 역시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유독 큰아이에게 미안한 점이 참 많다. 둘째를 낳고 그 아이가 심장병을 앓으며 고생하는 동안 나는 걱정과 수면 부족 그리고 만성 피로가 겹쳐 극도로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아픈 동생이 태어나 당황해하는 큰아이를 다독거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큰아이에게 짜증을 많이 냈고 알게 모르게 상처도 꽤 주었다. 지금도 그때 큰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어디 그뿐인가? 나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던가. 때로는 우리가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내 딴에는 사랑으로 한 말과 행동이
배우자나 가족,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늘 불가능한 것을 꿈꾼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보채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긴장과 다툼이 생긴다.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어떠한 증오나 분노 혹은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이 단지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딴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속 썩이는 아이 얘기를 꺼내며 무자식이 상팔자라니까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지만 5년째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굳을 수밖에 없다. 단칸방에서 월세를 내며 근근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명한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화감을 안겨줄 수 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부모와 사이가 좋은 친구가 푸념처럼 늘어놓는 말들이 그저 부럽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플 수 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처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때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느끼고 그 감정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감은 동정과 엄연히 다르다. 동정이 2차원적인 감정이라면 공감은 3차원적인 감정이다. 동정은 상대의 슬픔과 불행 등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상대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 하지만 공감은 감정이 같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같이 느낀 뒤에 다시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래서 상대가 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역시 나처럼 상처받기 쉬운 사람임을 이해하며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어도 계속 내 곁에 머물며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이러한 관계는 어쩌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관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상대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 상대가 나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끊임없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듯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듯이 그도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상대의 감정을 최대한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다.